이 이야기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을 제보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늦은 밤 차를 몰던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쳤다는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을왕리 해수욕장은 낮에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푹 적이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해안도로는 한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묘하게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을왕리에서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어두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으로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면서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의 적막함 때문인지 혹은 차장 밖으로 보이는 숲길 때문인지 모를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도로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로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로 드러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차와 그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차를 세우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차량의 전조등은 길 위를 허망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심 안도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가려는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방금 차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후사경을 확인했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도로를 다시 주의 깊게 살폈지만 그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다시 몰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친구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겪은 일이 모두 꿈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도 그 순간을 되짚으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어쩐지 아직도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로는 계속해서 해안선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한쪽으로는 까만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다른 한쪽은 빽빽한 숲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잠깐 보았을 때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전대 위에 얹은 손이 갑자기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땀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운전대에 물방울 같은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로는 마른 상태였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는데 어디서 온 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곁눈질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친구를 살폈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옷깃 끝부분이 미세하게 젖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을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도로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가로등의 불빛 아래 뭔가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도로 옆 풀숲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여인의 모습과 비슷한 형체가 보였던 것입니다. 차장에 비친 내 얼굴과 함께 그녀의 형체가 어렴풋하게 겹쳐 보인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 싶어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왼쪽 창 너머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도로 한쪽으로 세우고 비상등을 켜자 친구들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잠시 바람을 쐬려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왔을 때 섬뜩한 냉기가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바닷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 냉기는 너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차 주변을 몇 걸음 걸으며 도로를 둘러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밖으로는 암흑뿐이었고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옆 도로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맨발의 자국처럼 보였고
길게 이어지다 갑자기 사라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 안의 뒷좌석 쪽 창문에 스며들듯 나타난 희미한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탔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창문에 찍힌 손자국은 금방 사라졌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차를 붙잡으려 했던 흔적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그 이상한 흔적을 봤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너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침묵 속에서 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운전을 시작하자 도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가로등 사이의 간격은 길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는 오히려 고립감을 더 느끼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숲과 바다가 교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풍경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차 안 라디오에서 정체불명의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던 채널이 갑작스럽게 끊기더니 규칙적이지 않은 웅웅거림과 간헐적인 툭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를 꺼보려 손을 뻗었지만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볼륨을 최저로 줄였지만 잡음은 여전히 미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장 밖의 숲도 멀리 보이는 도로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뒤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 시선은 끊임없이 백미러를 향했고 그때마다 뒤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백미러 너머에서 작고 희미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먼지가 빛에 비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확인했을 때 분명히 보였습니다. 차 뒤쪽 도로 한가운데 하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처음 봤던 그 여인이 도로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올리자 그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백미러에서 그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멀어져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를 볼 용기가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옆 좌석의 친구에게도 백미러를 보지 말라고 속으로 외치고 싶었지만 무언가 목을 누르는 듯한 공포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차가 미끄러질 듯 위험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그 하얀 형체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치려 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미세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핸들이 흔들렸고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며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차는 다행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모두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운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왠지 모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축축한 바닷물 냄새 같았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그림자 하나에도 깜짝 놀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던 하얀 실루엣, 그리고 백미러 속에서 우리의 눈을 마주했던 그 순간 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검은색 칠판처럼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았고 숲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자연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에 작은 방파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는 차가 한 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었고 그 끝에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멈출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어 핸들을 돌려 방파제 위로 올라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방파제 끝을 비추었을 때 작은 어선 몇 척이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짠내 가득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파도 소리와 섞여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바다 아래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파제 끝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그녀가 방파제 끝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며 얼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고요한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보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생각은커녕 그녀를 더 쳐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제야 무언가를 느꼈는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긴장이 갑자기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슬픔. 차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자국씩 우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다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들이 뒷좌석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내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고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하얀 옷은 젖어서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맨발에서 물방울이 방파제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텅 빈 듯 무표정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차의 기어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미친 듯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방파제를 벗어나 도로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방파제 끝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모두가 숨죽인 채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시 나타날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텅 빈 눈, 젖은 발, 그리고 움직였던 입술. 도로는 점점 넓어졌고 드문드문 다른 차량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민가가 있다는 표시였기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한번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안심했지만 그 순간 다시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잡음은 아까보다 더 낮고 더 깊은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웅얼거리며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줄였는데도 그 소리는 여전히 작게 그러나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익숙한 풍경이 보였을 때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으로 가까워지면서 가로등도 더 많아지고 다른 차량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와 친구들을 각자의 집에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차 안의 적막함은 더 깊게 느껴졌고 나는 그 순간 뒷좌석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워졌습니다. 도로 위로 달리는 차들, 신호등의 빨간 불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네온사인들조차 나를 완전히 현실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득 차를 내려 다시 한번 차를 살펴봐야겠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트가 어딘가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젖어 있었습니다. 물.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차 안 시트가 젖어 있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차의 라디오가 꺼져 있던 상태에서 다시 켜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잡음이 아니라 낮은 여성의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키를 뽑고 집으로 향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얀 옷, 젖은 발, 그리고 그녀의 텅 빈 눈. 마치 그 눈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차를 몰 때마다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하지 않고는 차를 출발시킬 수 없었고 어두운 길을 달릴 때면 백미러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차 안에서는 바닷물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인터넷에서 우랑리 해수욕장에 대한 괴담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도로 위에 나타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또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친 후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왜 나타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내가 본 그녀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 시청자가 보내준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경험한 기묘한 사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산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낮에도 사람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좁은 골목과 간신히 몇 대의 차만 오갈 수 있는 피탈길이 이어져 있었고,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 역시 낡은 조명과 삐걱거리는 계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여성이 늦게 퇴근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걸 수도 있고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TV를 끄고 잠시 멈춰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힐이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날카롭고 일정한 소리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니 멈추지 않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지만 누구도 문을 열거나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까? 하루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계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에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려는데 발소리가 이번엔 제 층까지 올라오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분명히 확인했는데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이후로도 하이힐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고 이제는 그 소리가 제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천장이 울리는 듯한 감각이 들며 벽이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뚜벅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제 귓가에서 멈추지 않는 듯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매일 밤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에서만 들리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심장이 뛰는 것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문 너머를 확인해봐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기이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강렬한 소리가 계단 아래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는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그 리드미컬한 템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내 층으로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조급한 듯 울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리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층에서 멈추더니 복도를 따라 제 문 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저 발소리가 제 앞에서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소리가 제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문틈 아래를 확인했지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마치 발걸음이 문턱 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문을 잠그는 것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인 잠금 장치까지 확인하며 문이 완벽히 잠겼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이제 복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던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뚜벅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벽에서 튕겨나오는 것 같은 하이힐 소리는 머리맡으로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바로 앞에 서 있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눈을 질끈 감고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몸을 돌리려는 순간 제 귀에 아주 낮고 날카로운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리니?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밝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정말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꿈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얀 먼지 위로 또렷하게 새겨진 하이힐의 발자국들이 방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분명 제 침대 바로 옆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더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이 방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하이힐 소리가 들렸던 이유와 그 발자국의 존재를 해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나를 점점 더 깊이 옥죄어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여전히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단에서 들리던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방 안은 분명 닫힌 공간이고 문도 항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들려오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던 방향성이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적인 걸음소리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2층과 저층을 넘나들며
급히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더 이상 일정하지 않았고 어디선가 나지막한 숨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버티려 했지만 갑자기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며 온 집안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전화 불빛을 켜보니 전기가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발소리는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았고 그 존재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불빛을 천천히 방 구석구석으로 비췄습니다. 침대 아래, 책상 뒤, 옷장 문틈까지 사사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을 껐을 때 방 안 어딘가에서 낮고 짧은 뚜벅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진동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래층 이웃에게 이 하이힐 소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은 50대 아주머니로 몇 년간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말을 낮췄습니다. 그 소리 들으셨구먼. 다들 알지만 아무도 말 안 해요. 괜히 입방정 떨었다가 일이 생길까봐.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급히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주머니는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 아닌 거야. 그걸 알면 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발소리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첫날 밤 저는 의도적으로 하이힐 소리가 들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층으로 올라오더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지만 소리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소리는 문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꺼지지도 않았고 방 안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지만 영상에는 흐릿한 그림자와 함께 이상한 잡음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하이힐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바닥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흔적은 카메라의 렌즈 가까이까지 다가오더니 영상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계단에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밤이 되면 집안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소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더 이상 단순히 소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일상을 좀먹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매일 밤 저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혔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계단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언제 어디서 들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 한가운데서 혹은 창문 바깥에서 심지어 제가 잠들기 직전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복도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제 침대 주변을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머리맡에서, 그리고 심지어 제 귀 바로 옆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느껴지는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불편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의 어둠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제 이불 끝자락을 끌어당기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움츠렸지만 끌려가는 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이불을 한쪽에서 천천히 벗겨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의 시선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소리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 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침대 아래에서 낮고 짧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꽉 붙잡는 듯한 강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침대에 붙들어 매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공포감에 휩싸인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억눌린 신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이 갑자기 한기를 머금은 채 고요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 한가운데서 뒤엉킨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고 이불 끝에는 낯선 얼룩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이불을 쥐고 있던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보며 숨이 막힐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했지만 문제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발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저를 보내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사를 간 후 더 이상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사를 한 뒤 저는 한동안 편안함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밝고 현대적이었고 매일 밤 듣던 하이힐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남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우연히 이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되새길수록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하이힐 소리가 단순히 공간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오던 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발소리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제 혼자만의 경험이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를 듣고 폭도로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발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은 특히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살던 층 바로 아래에 거주하던 이웃이었고 하이힐 소리가 항상 밤 11시가 되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그 소리가 폭도를 돌아다니며 점차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댓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발소리를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 사라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뭔가 낯선 기운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가 멈춘 곳은 당신이 살던 층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도 하이힐 소리가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히 공간에 남아있는 기묘한 현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곳을 떠났음에도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한 통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장난일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아파트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있던 내게 다시 다가오는 무언가의 경고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둠 속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지, 왜 나를 향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중에 들리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던 시절 겪은 기이하고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매일 밤 창문을 두드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함께 들어보시죠.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던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조용한 동네였고 원룸 건물도 깨끗한 편이라 처음에는 꽤 만족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커다란 창문 덕분에 답답하지 않았고 낮에는 햇빛도 잘 들어와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창문이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책을 읽다가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이 쏠렸습니다. 톡, 톡. 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힌 건가 싶었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은 3층이었고 창문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닿을 만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싶지 않았고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던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날 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 새벽 2시 무렵이었고 리듬도 같았습니다. 톡, 톡.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맞춰 찾아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심지어는 졸린 상태에서 거의 잠이 들려 할 때도 그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여서 창문을 열고 직접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창문을 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살펴봐도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매일 밤 제대로 잠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리가 들리는 순간 커튼을 확 젖혀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자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커튼을 한순간에 확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묻어나듯 희미한 손바닥 자국이 창문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뚜렷한 것도 흐릿한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 손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더욱 심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손자국은 창문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자국은 창문 밖에서 남긴 것이 아니라
제 방 안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방 안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어 플래시를 켜고 방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화장실, 싱크대까지 사사치 살펴봤지만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저는 창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창문은 깨끗했습니다. 혹시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톡, 톡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저를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오면 다시 찾아오는 톡, 톡 하는 소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 그리고 창문 안쪽에 남겨진 손자국.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여지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제 방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문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커튼을 닫아두었고 밤이 되면 불을 켜놓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톡, 톡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보내자 몸이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잠들려고 하면 다시 찾아오는 그 소리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 방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전 세입자가 남긴 이상한 이야기라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의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젊은 분이 혼자 살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진 거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제 착각인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조금씩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에 서 있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야가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고 어두운 눈구멍, 축축하게 젖어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마치 유리창에 달라붙듯 바짝 붙어 서 있는 형체. 그 존재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형체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마치 손가락 같은 것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저 존재가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핸드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방 안은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순간 다시 창문을 올려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에는 또렷한 손자국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천천히 방 안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짐을 싸서 도망치기엔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저 형체는 무엇이며 왜 하필 저를 찾아온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방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톡, 톡 하는 소리, 창문에 찍힌 손자국, 그리고 새벽 2시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형체.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대로 떠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였고 왜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온 걸까? 직접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그날부터 원룸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소를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한 사건이 기록된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 주변을 돌며 오래된 주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건물 맞은편 작은 슈퍼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이 원룸 건물에 대해 묻자마자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 건물에 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이곳에서 과거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야. 그 건물 3층에서 어떤 여자가 죽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졌다고들 했지. 사고인지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는 모르겠어.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한 5년쯤 됐을 거야. 비 오는 날이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방에서 매일 밤 들리던 소리, 유리에 남겨진 손자국, 그리고 젖어있던 머리카락, 그 모든 것들이 5년 전 그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틀의 한쪽 끝부분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톱 같은 것이 긁고 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친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톡, 톡. 또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 그동안 이 소리가 창문 바깥에서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창문 바깥이 아니라 제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창문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창문 안에서 나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방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원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왔던 톡, 톡 소리와 창문을 긁었던 손자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존재는 나가려는 것이었고 나가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낮이 되자 용기를 내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밤에 봤던 손자국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원룸이었지만 저는 이곳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창틀의 틈, 긁힌 자국, 그리고 유리의 표면. 그러다 문득 창문 한쪽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지워져 희미했지만 분명히 글자였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새긴 듯한 글씨. 도와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린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 존재가 대체 누구이며 왜 창문을 통해 신호를 보냈는지, 5년 전 죽은 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순간 창문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깊게 가라앉은 눈. 그 존재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어깨 너머로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두드리는 것처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원룸을 떠났습니다.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이상한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도 매일 새벽 2시 창문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은 전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지만 적어도 그 방에서 느꼈던 기묘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익숙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톡톡.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창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방에서 겪었던 공포가 따라온 것처럼 저는 차마 커튼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창문 너머로 그 형체가 서 있을까봐, 혹은 창문 안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까봐. 그날 밤 저는 끝내 창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숨죽인 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 도망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왜 이 존재가 저를 따라오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맞춰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녹화한 채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톡. 소리는 창문이 아니라 바로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창문에 비친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존재를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깊은 눈구멍, 창백한 손가락. 그 존재는 제 어깨 뒤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흔들렸고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면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다시 짐을 싸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창문이 없는 방으로. 그 이후로 더 이상 톡톡 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느낍니다. 창문이 없는 벽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아마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보자분은 이후로도 한동안 창문을 피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때때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나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척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섬뜩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설날에 아버지 묘를 방문한 후 겪은 가슴 먹먹한 꿈에 대한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설날 전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차를 몰고 다시 어머니 댁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요했지만 묘하게 긴 하루가 주는 피로감 때문인지 어릴 적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잠들고 아내도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지만 설날처럼 가족이 모이는 날에는 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한숨 돌리니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몇 안 되는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제 기억은 이제 거의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또렷하고 분명해서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처럼 느껴졌다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꿈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왜 내 꿈에는 나타나지 않으실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도 차츰 잊혀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조차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본 모습이 유일한 기억이 되어버린 채 그리운 마음도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설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처가댁에 갔다가 바로 어머니 댁으로 왔던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묘를 찾는 발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묘지로 올라가는 길은 적막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왔던 기억이 떠올랐고 묘지에 다다르자 오래된 비석과 잡초가 자리를 채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지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뱀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일이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뱀이 묘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아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도 이유였겠지만 뱀이 묘지 주변을 지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마음속이 무거워졌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서도 마음속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이유 모를 무거움이 가슴 한켠에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 거라 생각했는데 몸은 피곤해도 머리가 맑아서인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그 집이 꿈속에 또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지금은 철거되고 없어진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낮은 담벼락과 삐걱거리던 나무 대문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내부는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삐걱거리는 나무마루,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장판의 결까지 생생했습니다. 안쪽으로 발을 옮기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묘하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은 어릴 적 아버지가 곁에 계셨던 시절에 느꼈던 정서와 비슷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 제게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구석에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니면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 그 남자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를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개를 적신 눈물이 얼마나 흐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도 아린 기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한마디는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꿈에서 깬 후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꿈에서 느꼈던 감정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꿈을 꾼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졌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한마디 "잘 커줘서 고맙다는 말은 제 마음을 여러 번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 뛰어다니는 소리, 어머니의 바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집안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저는 무언가 그날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하셨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집 앞 골목에서 저를 자전거에 태워주시던 모습,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그 이상의 추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어릴 적 기억 속 모습과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어머니와 놀고 있는 사이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아 다시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혼자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산소로 향하는 길은 전날과는 달리 잔뜩 흐려진 하늘 아래에 있었고 주위는 더욱 적막했습니다. 저는 묘 앞에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묵묵히 비석을 바라보다가 문득 꿈속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스스로 살아온 시간에 대해 자부심보다는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어쩌면 충분히 잘해왔다는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묘 앞에서 머물던 동안 전날 봤던 뱀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뭔가 묘지 주변의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꿈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묘 앞에서의 시간이 저를 위로해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날까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허전했지만 대신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시 아버지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건넨 것 같았습니다. 다시 묘 앞에 서 보아도 그날처럼 특별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꿈은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꿈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릴 적 살던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묘하게도 그 집에서의 추억은 많지 않았음에도 꿈속에서 느꼈던 낯선 따뜻함과 아버지의 말이 어릴 적 집의 기억과 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이끌리듯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어릴 적 살던 집이 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그곳을 몇 년 전에 지나친 적이 있었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차를 몰며 점점 동네로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예전의 집은 물론 골목길의 모습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커다란 편의점 같은 상가들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그 자리를 걸었습니다. 예전 집이 있었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그 시절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그 집의 대문 앞에서 놀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시던 모습도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본 집의 모습과 현실 속 이 자리가 묘하게 겹쳐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발치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리고 간 낡은 열쇠 한 개였습니다. 녹이 슬고 세월이 묻어있는 열쇠였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텐데 저는 괜히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열쇠는 분명 아무런 의미도 없을 물건일 테지만 저에게는 마치 아버지와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열쇠를 서랍 안에 고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아버지가 꿈속에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던 그 열쇠와 그 말은 마치 제게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 꿈을 꾸지 못할 것 같은 묘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풍경에는 흔한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그 열쇠를 들고 천천히 어릴 적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흐릿해진 아버지와의 추억들, 그리고 꿈속에서 들었던 따뜻한 한마디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날의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꿈에서 느꼈던 그리움과 안도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만 꿈에 나타나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전하듯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잠속에서 한없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감정은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를 다녀온 날부터, 그리고 그 열쇠를 발견한 이후로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고 싶으셨던 말을 그날 꿈을 통해 전하셨고 그것이 제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열쇠는 여전히 제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꿈이든 우연이든 저는 그날의 일을 통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꿈은 제게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와 미소를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